옛날 아주 먼 옛날에 구름도 쉬어 넘는다는 높은 산봉우리들이 겹겹이 둘러싼 깊은 산골짜기에 바람골이라 불리는 평화로운 마을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사계절 내내 산등성이를 타고 넘어오는 바람이 멈추지 않고 불어오는 곳이라 하여 그런 이름이 붙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 바람이 단순히 지나가는 공기의 흐름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신령스러운 숨결이라고 믿으며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수백 년 된 느티나무가 든든하게 버티고 서서 오가는 사람들의 땀을 식혀주었고, 그 아래로는 맑은 시냇물이 밤낮 없이 졸졸 흐르며 마을의 이야기를 먼 바다로 실어 나르는 듯 평온한 풍경이 펼쳐지는 곳이었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높은 언덕 위, 바람이 가장 먼저 닿는 곳에는 오래된 기와집 한 채가 외따로 떨어져 있었는데, 그곳에는 서윤이라는 이름의 젊은이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할아버지의 손에서 자랐는데, 그의 할아버지는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며 하늘 높이 연을 띄우는 일을 평생의 업으로 삼았던 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서윤은 그 뒤를 이어 매년 바람의 신에게 바칠 특별한 연을 만드는 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런 서윤을 묵묵하고 성실한 청년이라 칭찬하며 제 자식처럼 아끼고 보살폈습니다. 서윤의 손끝은 투박해 보였지만 대나무를 다듬고 종이를 바를 때만큼은 그 누구보다 섬세하고 부드러워 마치 마법을 부리는 듯 했습니다. 서윤이 만드는 연은 평범한 방패연이나 가오리연이 아니라 푸른 빛깔의 웅장한 독수리 모양을 한 거대한 연이었기에 사람들은 그것을 푸른 독수리 연이라 불렀습니다. 이 연을 만드는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어서 서윤은 해마다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이른 새벽부터 산에 올라 대나무를 구하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그는 아무 대나무나 함부로 베지 않고 북쪽을 향해 곧게 뻗어 자란 튼튼한 대나무만을 골라 3번 절을 올린 뒤에야 비로소 톱을 대었는데, 이는 자연에서 얻은 재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자 하늘에 띄울 연의 부정을 타지 않게 하려는 정성스러운 의식이었습니다. 베어온 대나무는 겨우내 그늘에서 말려 수분을 빼고 뼈대를 깎아야 비틀어지지 않고 하늘 높이 날아오를 수 있었기에 서윤의 마당에는 늘 대나무 향기가 은은하게 감돌았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 기운이 대지에 스며들기 시작하면 서윤은 잘 말려둔 대나무를 얇게 쪼개어 독수리의 날개 뼈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대나무 살을 촛불에 그을려 부드럽게 휘게 만든 다음 실로 꼼꼼하게 묶어 독수리가 날개를 활짝 펴고 비상하는 모습을 형상화했는데, 그 크기가 어른의 키를 훌쩍 넘을 정도로 거대했습니다. 뼈대가 완성되면 질기고 튼튼한 한지를 붙이는 작업이 이어졌는데, 이때 사용하는 한지는 서윤이 직접 당나무를 삶고 두드려 만든 것으로 비바람에도 쉽게 찢어지지 않을 만큼 질겼습니다. 서윤은 풀 하나를 쓰더라도 묵은 쌀을 정성껏 고아 만들었으며, 종이를 바를 때는 주름 하나 생기지 않도록 숨조차 크게 쉬지 않고 집중하여 붙여나갔습니다. 연의 형태가 갖춰지면 가장 중요한 작업인 색칠을 할 차례가 돌아오는데, 서윤은 쪽빛 물감을 사용하여 독수리의 깃털 하나하나를 생생하게 그려 넣었습니다. 그는 깊은 산속에서 자라는 쪽풀을 베어다가 항아리에 담고 잿물을 부어 오랫동안 발효시킨 뒤 얻어낸 짙은 푸른색 물감을 사용했는데, 이 색은 하늘의 빛깔을 닮아 신비로우면서도 위엄이 넘쳤습니다. 붓끝에 물감을 듬뿍 찍어 깃털의 결을 따라 세밀하게 그려나가면 하얀 한지 위에는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듯한 푸른 독수리가 모습을 드러냈고, 그 모습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날개 끝부분은 더욱 짙게 칠하여 바람을 가르는 힘이 느껴지도록 했고, 몸통 부분은 은은하게 명암을 주어 입체감을 살렸습니다. 독수리 연의 활용 점정은 바로 눈을 그려 넣는 일이었는데, 서윤은 이 작업을 위해 며칠 동안 목욕재개하고 마음을 가다듬은 뒤에야 붓을 들곤 했습니다. 독수리의 눈은 단순히 그림이 아니라
연의 생명을 불어넣는 중요한 부분이라 여겼기에 그는 검은 먹을 진하게 갈아 한 점의 흐트러짐도 없이 강렬하고 맑은 눈동자를 그려 넣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눈은 마치 살아있는 독수리가 세상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날카로우면서도 깊은 지혜를 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서유는 눈동자에 작은 흰 점을 찍어 생기를 더했고 붉은색 안료로 부리 부분을 칠해 강인함을 강조함으로써 드디어 푸른 독수리 연을 완성했습니다. 연이 완성되면 서유는 그것을 대청마루 가장 높은 곳에 모셔두고 아침 저녁으로 문안을 드리며 다가올 바람맞이 축제를 기다렸습니다. 바람골 마을에서는 해마다 봄 파종을 앞두고 마을 뒷산 절벽에서 이 독수리 연을 날리며 한 해의 풍년과 마을의 평안을 비는 제사를 지냈는데 사람들은 독수리 연이 높이 날아오를수록 그의 농사가 잘 되고 마을에 나쁜 병이 돌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서윤이 연을 만드는 기간에는 그의 집 근처를 지날 때도 발소리를 죽이며 조심했고 혹여나 방해가 될까봐 큰 소리로 떠드는 일조차 삼갔습니다. 서윤은 그런 마을 사람들의 기대와 믿음을 잘 알고 있었기에 어깨가 무거우면서도 자신의 역할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윤이 마당에 널어놓은 풀먹인 실을 걷고 있을 때 이웃집에 사는 김씨 아주머니가 나무를 한 바구니 캐들고 살인문을 들어섰습니다. 김씨 아주머니는 서윤을 친아들처럼 아끼는 분으로 혼자 사는 서윤의 끼니를 챙겨주거나 뚫어진 옷을 기워주는 등 담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도와주는 고마운 분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마루에 놓인 웅장한 독수리 연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하며 올해 연은 작년보다 더 기상이 넘쳐 보인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아주머니가 가져오신 봄나물의 향긋한 내음에 감사를 표했고 아주머니는 서윤의 손을 꼭 잡으며 부디 올해도 우리 마을을 잘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면 바람골의 바람은 낮보다 조금 더 거세게 불어오곤 했습니다. 서윤은 저녁밥을 짓기 위해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폈는데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와 구수한 밥 냄새가 작은 집의 온기를 채웠습니다. 그는 보리 섞인 밥과 된장국 그리고 김씨 아주머니가 주고 간 나물 무침으로 소박한 저녁상을 차려 먹으며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냈음에 감사했습니다. 비록 화려한 반찬은 없었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은 서윤의 몸과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주었고 그는 밥 한 톨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비우며 농부들의 노고를 생각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서윤은 매마루에 앉아 밤하늘에 총총히 박힌 별들을 올려다보며 바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은 때로는 부드럽게 나뭇잎을 스치고 지나가기도 했고 때로는 윙윙거리며 집처마 끝을 울리기도 했는데 서윤은 그 소리만 듣고도 내일 날씨가 어떨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가오는 제사날에 바람이 너무 세지도 않고 너무 약하지도 않게 독수리 연이 가장 멋지게 날아오를 수 있을 만큼만 불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바람을 타고 자유롭게 논이는 상상을 하며 서윤은 자신이 만든 연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간간히 들려왔고 마을의 불빛들도 하나둘 꺼지며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서윤은 방으로 들어와 호롱불을 켜고 연주를 감을 얼레를 손질하기 시작했는데 얼레는 연을 조종하는 손잡이이자 연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그는 단단한 박달나무를 깎아 만든 육각형 얼레에 매끄럽게 니스칠을 하고 실이 엉키지 않고 잘 풀려나가도록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얼레가 손에 착 감길 때까지 깎고 또 깎는 서윤의 표정은 마치 돌을 닦는 수행자처럼 진지했고 그의 그림자는 벽에 비치며 일렁였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밖에서 평소와는 다른 낯선 바람 소리가 들려와 서윤의 손길이 멈추었습니다. 윙윙거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휘파람을 부는 것처럼 날카롭게 들렸는데 서윤은 창호지 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 보았습니다. 마당에 있는 감나무 가지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먼 산 쪽에서는 무언가 굴러떨어지는 듯한 둔탁한 소리도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서유는 혹시 산짐승이 내려온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등불을 들고 마당으로 나가 보았지만 어둠 속에는 오직 바람만이 휘몰아치고 있을 뿐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유는 다시 방으로 들어왔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에 남아 쉽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대청마루에 모셔둔 독수리연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문단속을 철저히 한 뒤에야 자리에 누웠습니다. 뒤불을 덮고 눈을 감았지만 바람 소리는 귓가에 계속 맴돌았고 그는 뒤척이며 어린 시절 할아버지가 들려주셨던 옛 이야기들을 떠올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욕심을 부리면 바람이 노하여 마을을 집어삼킬 수도 있다고 늘 말씀하셨는데 서유는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항상 겸손하게 살겠다고 다짐하곤 했습니다. 꿈속에서 서유는 자신이 만든 푸른 독수리 연을 타고 하늘을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발 아래로는 바람골 마을의 기와 지붕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굽이치는 강물과 푸른 논밭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꿈속의 바람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으며 서유는 자유롭게 하늘을 날며 마을 구석구석을 살펴보았는데 모든 집마다 평화와 행복이 가득 차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꿈의 끝자락에서 갑자기 검은 구름이 몰려오며 독수리의 날개가 꺾이는 장면이 스쳐 지나가 서유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난 서유는 창밖이 희뿌옇게 밝아오는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불길한 꿈이었지만 그는 그것을 단순히 마음이 불안해서 꾼 개꿈이라 치부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맑은 물 한 사발을 들이키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침 공기는 상쾌했고 새들은 지저귀며 아침을 알리고 있었기에 서윤의 불안감은 아침 햇살과 함께 눈 녹듯이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그는 마당에 나가 기지개를 켜고 오늘도 변함없이 마을을 위해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서유는 세수를 하고 정갈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집 뒤편에 있는 작은 사당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조상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었는데 서유는 향을 피우고 절을 올리며 다가오는 제사가 무사히 치러질 수 있도록 조상님의 보살핌을 청했습니다. 향 연기가 피어오르며 공기 중에 은은한 향기가 퍼지자 서윤의 마음은 한결 차분해졌고 그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꿋꿋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사당에서 내려오는 길에 서윤은 마당 구석에 피어난 이름 모를 들꽃을 발견하고 잠시 쪼그리고 앉아 그 생명력을 감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마을 아래쪽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는데 아낙네들은 냇가에서 빨래 방망이를 두드리며 이야기꽃을 피웠고 농부들은 소를 몰고 논으로 나갔습니다. 서윤의 집이 있는 언덕 위까지 사람들의 활기찬 소리가 들려왔고 이는 서윤에게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드는 연이 이 모든 사람들의 소망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기며 연의 달꼬리실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유는 창고에서 지난해에 쓰고 남았던 굵은 명주실을 꺼내어 햇볕에 널어 소독하고 꼬임이 풀린 곳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명주실은 연이 거센 바람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생명줄과도 같았기에 서유는 한 올 한 올 정성을 다해 다듬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낯선 인기척이 느껴져 서유는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소 마을 사람들의 발소리와는 다른 뭔가 급하고 거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는데 서유는 의아한 표정으로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에는 낯선 사람이 찾아오는 일이 드물었기에 서유는 혹시 길을 잃은 나그네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발소리의 주인은 곧 대문 앞에 멈춰섰고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헛기침을 하며 서윤을 불렀습니다. 계십니까? 여기 서신의 댁 맞습니까? 목소리는 걸걸하면서도 어딘가 들뜬 듯한 톤이었는데 서윤은 그 목소리가 낯설면서도 어렴풋이 기억 속에 남아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실타래를 내려놓고 옷매무새를 다듬은 뒤 대문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대문을 열자 그곳에는 낡은 양복을 입고 진보다리를 든 한 중년 사내가 서 있었는데 그의 얼굴은 햇볕에 검게 그을려 있었고 눈빛은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문득 어릴 적 보았던 먼 친척 아저씨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혹시 만석 아저씨 아니십니까? 서윤의 물음에 사내는 금리를 드러내며 환하게 웃었고 아이고 우리 서윤이 많이 컸구나. 나를 알아보네 그려 하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만석은 십수년 전 마을을 떠나 도시로 돈을 벌러 갔다고 했던 서윤의 당숙벌 되는 친척이었습니다. 만석의 등장은 고요하던 서윤의 집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는 돌멩이와도 같았습니다. 서윤은 반가운 마음 반, 그리고 왠지 모를 어색한 반으로 만석을 집 안으로 맞이했습니다. 만석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집안 구석구석을 훑어보며 집은 여전하구나, 변한 게 없어 라며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는 대청마루에 모셔진 푸른 독수리 연을 발견하고는 눈을 크게 뜨며 다가갔습니다. 오호, 이것이 그 유명한 독수리 연인가? 때깔 한번 곱구나. 이거 도시 사람들에게 팔면 꽤나 값을 받을 수 있겠어. 만석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서윤을 당황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서윤은 정색하며 만석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 연은 파는 물건이 아닙니다. 마을의 안녕을 위해 하늘에 바치는 신성한 물건입니다. 서윤의 단호한 태도에 만석은 아이고, 농담이다 농담. 오랜만에 봐서 농담 한 번 한 걸 가지고 뭘 그리 정색을 하느냐라며 슬그머니 말을 돌렸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독수리 연에서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서윤은 만석의 눈빛에서 탐욕의 그림자를 읽었지만 오랜만에 찾아온 친척을 문전박대할 수는 없었기에 애써 불안한 마음을 감추고 그에게 내어줄 다과상을 준비하러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에서 찬물을 끓이는 동안에도 서윤의 귀에는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더욱 거칠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까 아침의 상쾌함은 사라지고 하늘에는 어느새 얇은 구름층이 끼기 시작했는데 마치 마을에 닥쳐올 심상치 않은 일을 예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은 찻잔을 달그락거리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만석이 가져온 낯선 공기가 집안을 서서히 잠식해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람골 마을에 평화로운 일상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만석이 짐을 푼 지 사흘이 지나도록 그는 마을을 떠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서윤의 작은 사랑방을 제 집 안방인 양 차지하고 들어앉아 빈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도시에서 사업을 하다 크게 실패하여 빚쟁이들을 피해 이곳 산골까지 도망쳐온 처지였지만 서윤에게는 자신이 잠시 머리를 식히러 온 거물 사업가인 척 허세를 부렸습니다. 만석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늘어지게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는 서윤이 차려놓은 밥상을 받고 밥알이 거칠다느니 반찬이 짜다느니 하며 타박을 놓기 일쑤였습니다. 서윤은 그런 만석의 태도가 못마땅했지만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여 먼 친척인 그를 내치지 못하고 묵묵히 시중을 들어주었습니다. 서윤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가거나 밭일을 하러 나갈 때면 만석은 갯마루에 앉아 곰방대를 물고 먼 산을 바라보며 신세 한탄을 하거나 집안을 기웃거리며 돈이 될 만한 물건이 없는지 살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만석의 눈길이 다시금 대청마루 높은 곳에 모셔진 푸른 독수리 연에 꽂히게 되었는데 그의 눈에는 그 연이 예사롭지 않은 물건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정성 들여 칠한 쪽빛 물감은 햇살을 받아 신비로운 광택을 뿜어내고 있었고
독수리의 눈에 박힌 하얀 점은 마치 진짜 보석이라도 박힌 것처럼 반짝거렸습니다. 만석은 서윤이 없을 때 몰래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연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대나무 뼈대를 묶은 실이 튼튼하고 한지의 질이 최상급인 것을 보고는 도시의 수집가들에게 팔면 큰 돈을 만질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망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연의 가치를 예술적 가치가 아닌 오로지 금전적인 가치로만 환산하며 이 시골 구석에 처박혀 있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물건이라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저녁이 되어 서윤이 땀에 젖은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자 만석은 기다렸다는 듯이 서윤을 불러 앉히고는 은밀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서윤아, 내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저 연말이다. 저걸 언제까지 저기에 모셔두고만 있을 셈이냐. 도시에는 저런 민속품을 비싼 값에 사들이는 부자들이 줄을 섰다. 내 아는 사람 중에 골동품을 다루는 거상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연결만 해주면 너는 평생 농사짓지 않고도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 만석은 침까지 튀기며 열변을 토했지만 서윤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만 갔습니다. 서윤은 단호한 어조로 아저씨 몇 번을 말씀드려야 합니까? 저 연은 우리 마을의 영혼과도 같은 것입니다.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서윤의 거절을 고지식한 시골 청년의 어리석음으로 치부하며 쉽사리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집요하게 서윤을 회유하려 들었습니다. 그는 네가 아직 세상을 몰라서 그런다. 요즘 세상의 신이니 바람이니 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 당장 눈앞에 있는 돈이 최고지. 저 연을 팔아서 그 돈으로 논도 사고 소도 사면 마을 사람들도 너를 더 우러러볼 것이다. 라며 서윤의 마음을 흔들어 보려 했습니다. 서윤은 만석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속세의 욕망에 찌든 아저씨의 모습이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렸지만 만석은 서윤의 뒷모습을 보며 혀를 차고는 어떻게든 저 연을 손에 넣을 궁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만석은 마을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묘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서윤의 집에 있는 연이 사실은 옛날 왕실에서 쓰던 귀한 보물이라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마을 우물가나 정자나무 아래 모인 아낙네들과 노인들에게 다가가 서윤이가 저 귀한 것을 썩히고 있다. 저걸 팔면 마을 전체가 기와집을 짓고도 남을 텐데 욕심 많은 서윤이가 혼자 독차지하려고 내놓지 않는다라며 이간질을 시도했습니다. 순박한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만석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그가 워낙 그럴듯하게 말을 꾸며대고 도시 물정을 아는 척하며 떠벌리자 하나둘씩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 연이 그렇게 비싼 물건인가 하며 수군거렸고 서윤을 보는 눈빛에 조금씩 의구심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평소 서윤을 아끼던 김씨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윤을 찾아왔습니다. 아주머니는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서윤아, 요즘 마을에 도는 소문 알고 있니? 네 집에 온 손님이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니더구나. 네가 큰 보물을 숨겨두고 혼자 잘 살려고 한다는 말이 돌던데 대체 무슨 일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서윤은 기가 막히고 억울했지만 차마 친척인 만석을 욕보일 수는 없어 그저 헛소문일 뿐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아주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가슴속에는 만석에 대한 분노와 실망감이 커져만 갔고 이대로 두었다가는 마을의 평화가 깨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그는 오늘 밤에는 반드시 만석과 단판을 지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오후 만석은 마을 어귀에 있는 주막에서 막걸리를 거나하게 마시고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마을의 가장 큰 어른인 박노인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박노인은 90이 넘은 나이에도 허리가 꼿꼿하고 눈빛이 형형한 분으로 젊은 시절에는 마을의 제사를
주관했던 제주이기도 했습니다. 박노인은 마을 입구의 큰 바위에 앉아 지팡이를 짚고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만석이 지나가자 낮은 목소리로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거기 가는 젊은이, 잠시 멈춰보시게. 자네 몸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는구먼. 만석은 자신의 술 냄새를 말하는 줄 알고 멋쩍게 웃으며 아이고, 낮술을 좀 했습니다요, 어르신.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박노인은 만석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고개를 저었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만석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술 냄새가 아니야. 탐욕에 찌든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구먼. 자네가 마을에 들어온 뒤로 바람의 냄새가 비릿하게 변했어. 하늘의 물건을 탐하는 자는 반드시 천벌을 받는 법이네. 더 늦기 전에 헛된 마음을 버리고 이곳을 떠나는 게 좋을 게야. 박노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천둥처럼 위엄이 있었고 만석은 순간 술이 확 깨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곧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짐짓 태연한 척 어르신도 참 농담이 지나치십니다. 라고 대꾸하고는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박노인의 경고를 무시하고 집으로 돌아온 만석은 서윤이 마당에서 연주를 손질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 다시금 욕심이 솟구쳤습니다. 그는 술기운을 빌려 서윤에게 다가가야 서윤아, 오늘 내가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다들 그 연을 팔아서 마을을 위해 쓰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 너 혼자 고집 부릴 때가 아니야. 내 말만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니까. 라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서윤은 묵묵히 하던 일을 멈추고 만석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아저씨, 마을 분들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저씨가 그렇게 믿고 싶은 것입니까? 저는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연은 못 내놓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서윤의 눈빛이 예전과 달리 매섭게 빛나자 만석은 찔끔하여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날 밤 바람골 마을의 날씨가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는데 낮 동안 맑았던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들고 바람의 방향이 수시로 바뀌며 흙먼지를 일으켰습니다. 서윤의 집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이 미친 듯이 울어대며 불안한 소리를 냈고 마당의 나무들은 괴로워하듯 몸을 비틀어댔습니다. 서윤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 앉아 있었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비명처럼 들려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날씨 변화가 아님을 직감했고 박노인이 말했던 바람의 냄새가 변했다는 것이 바로 이런 조짐임을 깨달았습니다. 자연은 인간의 오만함과 욕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석은 자신의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지만 밖에서 몰아치는 바람 소리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창문이 덜컹거릴 때마다 깜짝 놀라며 혹시 서윤이 자신을 쫓아내려고 굿이라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엉뚱한 의심을 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포심도 잠시,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독수리 연을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돈다발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일 서윤이 잠시라도 집을 비우면 기필코 연을 훔쳐서 달아나야겠다고 결심했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에도 그의 탐욕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한편 서윤은 불안한 마음에 대청마루로 나가 연을 살펴보았는데 신기하게도 집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바람이 부는데도 독수리 연만큼은 미동도 없이 고요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처럼 연은 묵직한 기운을 내뿜으며 서윤을 안심시키는 듯 했습니다. 서윤은 연을 쓰다듬으며 부디 이 마을을 지켜주세요. 헛된 욕심이 화를 부르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때 번개가 번쩍이며 마당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었고 서윤은 순간적으로 독수리 연의 눈이 번쩍이는 듯한 착각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경고이자 동시에 서윤에게 용기를 주는 신호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짙은 안개에 휩싸여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고 사람들은 불안감에 휩싸여 집 밖으로 나오기를 꺼렸습니다. 공기는 습하고 무거웠으며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유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제사에 쓸 재물을 점검하고 있었는데 만석이 슬그머니 방문을 열고 나와 주위를 살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만석은 서윤의 눈치를 보며 어휴, 날씨가 왜 이러냐, 귀신 나오겠다 라며 투덜거렸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탐욕스럽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만석에게 오늘은 날씨가 좋지 않으니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 방에 계세요 라고 당부했지만 만석은 콧방귀를 뀌며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회관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박노인을 비롯한 마을 어른들이 모여 이상 기후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윤도 회의에 참석하라는 전가를 받고 채비를 서둘렀는데 집을 비우는 것이 영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는 만석에게 잠시 마을 회관에 다녀올 테니 집 잘 지키고 계십시오. 절대 연애는 손대지 마시고요. 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서윤이 대문을 나서서 언덕 아래로 사라지자 만석의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 그는 서윤이 멀어지기를 기다렸다가 대청마루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사다리를 가져와 연이 있는 곳으로 올라갔고 푸른 독수리 연을 조심스럽게 드러내렸습니다. 연은 생각보다 훨씬 가벼웠지만 그 안에 담긴 기운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만석은 연을 보자기에 싸서 짊어지려고 했지만 연의 크기가 워낙 커서 쉽게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급한 마음에 연의 날개를 억지로 접으려다가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대나무 살 하나를 부러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쾅 하는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지며 집안의 등불이 꺼졌고 만석은 소스라치게 놀라 연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하늘이 노했다는 신호였지만 욕망에 눈이 먼 만석에게는 그저 재수없는 날씨 탓으로만 여겨졌습니다. 같은 시각 마을 회관에 도착한 서윤은 박노인으로부터 심각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박노인은 마을에 들어온 부정한 기운이 하늘을 자극하고 있다. 지금 당장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큰 재앙이 닥칠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윤은 그 부정한 기운이 바로 자신의 집에 있는 만석임을 직감하고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박노인은 서윤의 눈을 바라보며 자네 집에서 시작된 일이니 자네가 결자에 지어야 하네. 서두르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라고 말했습니다. 서윤은 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집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등 뒤로 차가운 빗방울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헐레벌떡 집으로 돌아왔을 때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마루에 있어야 할 독수리 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윤의 심장은 쿵쿵거렸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아저씨 하고 크게 소리쳤지만 집안에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고 만석의 진보다리도 함께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서윤은 바닥에 떨어진 부러진 대나무 조각을 발견하고는 망연자실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만석이 도망쳤을 법한 방향을 가늠해 보았습니다. 마을로 내려가는 길은 사람들이 많아 피했을 것이고 분명 사람들의 눈을 피해 뒷산 샛길로 도망쳤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져 장대비로 변했고 바람은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서윤은 비에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뒷산으로 향하는 가파른 산길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흙탕물이 튀어 옷을 더럽히고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는 오직 연을 되찾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달렸습니다. 연이 마을을 벗어나면 마을을 지켜주던 결계가 깨지고 걷잡을 수 없는 폭풍이 마을을 덮칠 것이라는 전설이 떠올라 서윤의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한편 만석은 커다란 연을 짊어지고 산길을 오르느라 진땀을 빼고 있었는데 훔친 물건이 워낙 크다 보니 바람의 저항을 그대로 받아 한 걸음 떼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 때마다 연이 낙하산처럼 펼쳐지며 만석을 뒤로 잡아당겼고
그는 몇 번이나 흙바닥에 나뒹굴어야 했습니다. 에이, 빌어먹을 이놈의 연이 왜 이렇게 무거워. 만석은 욕설을 내뱉으며 연을 내동댕이 치고 싶었지만 눈앞에 아른거리는 돈 생각에 이를 악물고 연을 다시 짊어졌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도둑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산 중턱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돌풍이 불어와 만석의 발을 헛디디게 만들었고 그는 비명과 함께 가파른 비탈길 아래로 굴러떨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만석은 필사적으로 옆에 있던 소나무 가지를 붙잡아 겨우 멈출 수 있었지만 등에 지고 있던 연은 나뭇가지에 걸려 찢어질 듯 위태롭게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 비바람 속에 갇혀버렸고 덜덜 떨며 구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숲속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마치 맹수가 으르렁거리는 소리처럼 공포스러웠고 만석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흔들리며 다가오고 있었는데 그것은 서윤이 들고 온 호롱불이었습니다. 서윤은 빗속을 뚫고 만석이 있는 곳까지 찾아왔고 나무에 매달려 있는 만석과 위태로운 연을 발견했습니다. 서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눈앞의 참담한 광경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십니까? 서윤의 외침에 만석은 울먹이며 서윤아, 나 좀 살려다오. 내가 잘못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서윤은 밧줄을 던져 만석을 끌어올리려 했지만 바람이 너무 거세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연이 바람을 타고 계속해서 만석을 절벽 쪽으로 끌어당기고 있어 자칫하면 둘 다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윤은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연을 포기하고 만석만 구할 것인지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둘 다 구해낼 것인지. 하지만 서윤에게 망설임은 길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밧줄을 자신의 허리에 묶고 나무 기둥에 단단히 고정한 뒤 비탈길 아래로 조심스럽게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발밑은 미끄러웠고 빗물은 눈을 가렸지만 그는 침착하게 한 발 한 발 내디뎠습니다. 만석에게 가까이 다가간 서윤은 먼저 연을 조심스럽게 풀어서 안전한 곳에 걸어두고 만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저씨, 제 손을 놓지 마세요. 힘을 내서 올라가야 합니다. 서윤의 따뜻하고 힘있는 목소리에 만석은 용기를 얻었고 두 사람은 사력을 다해 비탈길을 기어 올랐습니다. 그들이 안전한 평지에 발을 디디는 순간 하늘에서는 더욱 거대한 천둥이 쳤고 마치 그들의 귀환을 알리는 듯한 굉음이 산골짜기를 뒤흔들었습니다. 이제 폭풍은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만석을 부축하고 찢어진 연을 가슴에 품은 채 산을 내려오는 길은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양동이로 물을 퍼붓듯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고 발 아래는 진흙탕으로 변해 한 걸음을 떼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이었습니다. 산짐승들도 공포에 질려 굴속으로 숨어버린 듯 숲은 기괴할 정도로 고요하다가도 한 번씩 몰아치는 돌풍의 나뭇가지들이 비명을 지르며 꺾여 나갔습니다. 서윤은 만석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단단히 붙잡으면서도 혹시라도 품에 안은 연이 더 상할까봐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만석은 공포와 추위에 입술이 파랗게 질려 덜덜 떨면서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는지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윤의 옷자락을 생명줄처럼 잡고 서윤아, 미안하다. 내가 귀신에 씌었나 보다. 라고 웅얼거렸지만 폭풍우 소리에 묻혀 서윤의 귀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겨우 산을 내려와 집에 도착했을 때 서윤의 집은 마치 태풍의 눈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대문은 바람에 떨어져 나가 마당 한 구석에 처박혀 있었고 장독대의 항아리 뚜껑들은 날아가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서윤은 만석을 안방으로 밀어넣고는 젖은 옷을 갈아입을 새도 없이 대청마루에 불을 밝히고 연의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호롱불 아래 드러난 독수리 연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는데
오른쪽 날개에 굵은 대나무 뼈대가 부러져 덜렁거리고 있었고 정성스레 칠한 한지 곳곳이 나뭇가지에 긁혀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의 파손이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독수리가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는 것처럼 서윤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상처 입은 연을 어루만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시각 마을 아래쪽 상황은 더욱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평온했던 바람골 마을은 아수라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개울물이 불어나 다리가 잠길 듯 넘실거렸고 낡은 초가지 붕들이 바람에 뜯겨나가 허공을 날아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마을 회관으로 대피해 있었는데 그곳에는 무거운 침묵과 탄식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회관 문 앞에 서서 험상넷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푸른 독수리가 노했다. 누군가 신성한 약속을 어겼어. 이대로 가다가는 마을이 통째로 물에 잠길 거야 라고 탄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서윤의 집에 머물던 낯선 손님과 그의 얽힌 불길한 소문들이 사실이었음을 직감하고 원망과 공포가 뒤섞인 눈빛으로 서윤의 집이 있는 언덕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은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연을 수리할 도구들을 챙겨왔습니다. 그는 부러진 뼈대를 다시 잇기 위해 창고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가장 단단한 여분의 대나무를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찢어진 한지를 때우기 위해 풀을 쏘아야 했는데 부엌 아궁이에 불을 피우기조차 힘들 정도로 바람이 거세게 들어닥쳤습니다. 서윤은 젖은 장작에 입김을 불어가며 겨우 불씨를 살렸고 작은 냄비에 밀가루와 물을 개어 풀을 쑤기 시작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서윤은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제발 이 연을 다시 날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만석 아저씨의 잘못은 제가 갚겠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빗물인지 식은땀인지 모를 물방울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만석은 서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믿고 살았지만 대자연의 거대한 분노 앞에서는 돈다발도 아무 소용없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석은 조심스럽게 서윤에게 다가가 내가 도울 일은 없겠니? 풀이라도 저어줄까? 라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손을 멈추고 만석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원망 대신 단호한 결의가 차 있었습니다. 아저씨, 이리 와서 연을 잡아주세요. 뼈대를 잇는 동안 연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저씨가 결자해지하셔야 합니다. 만석은 서윤의 말에 화들짝 놀라며 얼른 다가와 연의 한쪽 끝을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욕심이 아닌 속죄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은 부러진 대나무 살을 잘라내고 새 대나무를 덧대어 명주실로 칭칭 감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실을 당겨 매듭을 지었습니다. 뼈대를 잇는 작업은 외과 수술처럼 정교해야 했는데 조금이라도 균형이 맞지 않으면 연은 하늘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추락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윤은 만석에게 더 꽉 잡으세요. 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몸으로 막으시고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만석은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황소바람을 등으로 막아내며 연이 움직이지 않도록 안간힘을 썼습니다. 두 사람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작은 방 안에서 마치 한 몸이 된 듯 호흡을 맞추며 부서진 실내와 연을 함께 고쳐나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뼈대 수리가 끝나고 이제 찢어진 날개에 새종이를 바를 차례가 되었습니다. 서윤은 풀낸 것을 식혀 붓에 듬뿍 묻힌 뒤 당나무 한지를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찢어진 부위가 티나지 않게 결을 맞추어 붙이는 서윤의 솜씨는 신기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풀이 마르기를 기다리며 입김을 호우 불었고 만석도 옆에서 같이 입김을 불며 연을 말렸습니다. 덧대어진 한지는 처음에는
하얗게 도드라져 보였지만 풀이 스며들고 마르면서 점차 기존의 연과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서유는 마지막으로 쪽빈 물감을 다시 개어 덧붙인 자리에 깃털 무늬를 그려 넣었는데 붓끝이 지나갈 때마다 독수리의 상처가 아물고 다시 생명을 얻는 듯 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오자 바람 소리는 더욱 기괴하게 변해 마치 수천 마리의 늑대가 울부짖는 듯한 소리가 마을을 휘감았습니다. 집기둥이 삐걱거리며 비명을 질렀고 천장에서는 흙먼지가 떨어져 내렸습니다. 서유는 수리를 마친 연을 들어 올리며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연을 띄워야 합니다. 지금 당장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려보내야 신의 노여움이 풀릴 것입니다. 만석은 깜짝 놀라며 이 날씨에 밖은 지옥이야. 나가면 죽어. 라고 말렸지만 서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날리지 않으면 우리 집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아저씨, 저를 믿고 따라오세요. 서윤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만석은 그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윤은 갓수리한 연을 등에 짊어지고 허리에는 굵은 얼레를 찼습니다. 그리고 만석에게는 횃불을 들게 했습니다. 두 사람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폭풍우가 그들을 덮쳤습니다. 비는 따가울 정도로 얼굴을 때렸고 바람은 서윤의 몸을 휘청거리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발에 힘을 주고 한 걸음씩 마을 뒷산 절벽, 바람의 재단이라 불리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바람이 가장 세게 부는 곳이자 매년 연 날리기 제사를 지내는 신성한 장소였습니다. 만석은 바람에 꺼질 듯 말 듯한 횃불을 필사적으로 지키며 서윤의 뒤를 따랐는데 그의 마음속에서는 두려움과 함께 서윤에 대한 경외심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 회관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산 위로 움직이는 작은 불빛을 발견한 박노인이 소리쳤습니다. 저길 보게, 서윤이가 산으로 올라가고 있어. 독수리 연을 띄우러 가는 게야.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폭풍우 속에서 연을 날린다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우리도 가봅시다. 서윤이 혼자 죽게 내버려 둘 순 없어요. 젊은 청년들이 앞장서고 건장한 아낙네들이 뒤를 따르며 마을 사람들은 빗속을 뚫고 서윤이 있는 산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맨이나 삽 대신 서윤을 비춰줄 등불과 횃불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윤이 절벽 끝에 도착했을 때 바람은 서 있기조차 힘들 정도로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아래는 천길 낭떠러지였고 시커먼 파도가 절벽을 때리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서윤은 연의 꼬리실을 점검하고 방패연의 머릿살을 바람 방향에 맞춰 조절했습니다. 만석은 옆에서 서윤의 허리에 밧줄을 묶어 근처 소나무에 단단히 고정해 주었습니다. 혹시라도 돌풍에 서윤이 절벽 아래로 끌려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서윤은 심호흡을 하며 연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바람신이여, 부디 노여움을 거두시고 이 연을 받아주소서. 서윤의 외침은 바람에 흩어졌지만 그의 간절함은 하늘에 닿을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 산길을 따라 올라온 마을 사람들의 횃불 행렬이 절벽에 도착했습니다. 수십 개의 불빛이 어둠을 밝히자 서윤과 만석의 모습이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서윤이 들고 있는 거대한 푸른 독수리 연을 보았고 그 옆에서 비를 맞으며 서윤을 돕고 있는 초라한 행색의 만석도 보았습니다. 박노인은 사람들 앞으로 걸어나와 서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격려의 신호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서윤의 뒤에 반원 형태로 둘러서서 바람을 조금이라도 막아주려는 듯 서로의 어깨를 맞대고 섰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서윤에게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등 뒤에서 느껴지는 마을 사람들의 온기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만석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제 연을 놓겠습니다. 제가 신호를 보내면 잡고 있던 연을 놓아주세요. 만석은 긴장된 표정으로 연의 아랫부분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은 바람의 흐름을 읽기 위해 눈을 감았습니다. 거칠게 불어대던 바람 사이로 아주 찰나의 순간 숨을 고르는 듯한 틈새가 느껴졌습니다. 서윤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눈을 번쩍 뜨며 외쳤습니다. 지금입니다. 놓으세요. 만석이 손을 놓자마자 거대한 독수리 연은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며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솟구쳤습니다. 얼레에 감긴 실이 윙 소리를 내며 무섭게 풀려나갔고 연은 마치 살아있는 새처럼 폭풍우 속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보통의 연이라면 벌써 곤두박질 치거나 찢어졌을 바람이었지만 서윤이 밤새 고치고 다듬은 독수리 연은 위태롭게 흔들리면서도 끈질기게 하늘을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연이 높이 올라갈수록 얼레를 잡은 서윤의 손에는 엄청난 장력이 전해져 왔고 그의 손바닥에서는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는 결코 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독수리 연이 먹구름을 뚫고 더 높이 올라가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번개가 칠 때마다 연의 푸른 빛깔이 번쩍이며 하늘에 거대한 독수리의 형상을 그려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만석은 바닥에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욕심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를 깨닫는 참회의 눈물이자 자연의 위대함 앞에 바치는 경애의 눈물이었습니다. 연은 폭풍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폭풍의 중심으로 들어가 바람을 다스리려는 듯 당당하게 날개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실이 팽팽해지다 못해 끊어질 듯한 소리를 내자 서윤은 얼레를 풀었다 감았다를 반복하며 연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의 온몸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정신력 하나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지팡이를 들어 하늘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보아라, 독수리가 구름을 가르고 있다. 노인의 말대로 연이 날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짙은 먹구름이 서서히 갈라지며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이 연이 보내는 신호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징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돌풍이 다시 한번 몰아치며 서윤의 몸이 앞으로 쏠렸고 얼레를 잡은 손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서윤을 잡으려 달려들었지만 그보다 먼저 만석이 튀어나가 서윤의 허리춤을 끌어안았습니다. 안 돼, 버텨야 해. 만석의 절규와 함께 두 사람은 진흙 바닥에서 뒹굴면서도 연주를 사수했습니다. 이 모습은 그동안 서윤을 괴롭히던 만석이 진정으로 마을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뇌성이 울리고 땅에서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독수리 연은 이제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들 만큼 높이 올라갔습니다. 서윤은 손끝으로 전해지는 바람의 진동을 느끼며 연이 바람의 가장 높은 곳, 즉 바람의 머리에 도달했음을 알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늘의 처분을 기다리는 일뿐이었습니다. 서윤과 만석,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빗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이 긴 밤이 지나고 평화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어둠 속에 드러난 것은 오직 팽팽하게 당겨진 하얀 명주실 한 줄뿐이었지만 그 줄은 땅과 하늘, 사람과 자연을 다시 이어주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서윤과 만석이 혼신을 다해 연주를 붙잡고 버티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 밤하늘에서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웠던 먹구름 사이로 한 줄기 서늘한 달빛이 비치기 시작하더니 마치 누군가가 두 손으로 구름을 찢어 여는 것처럼 하늘이 열리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세게 몰아치던 비바람은 독수리 연이 뿜어내는 기세에 눌린 듯 조금씩 잦아들었고 귀를 찢을 듯 울어대던 천둥 소리도 멀리 산 너머로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손끝으로 전해지는 팽팽한 장력이
서서히 부드러운 율동으로 변하는 것을 느끼며 하늘이 드디어 그들의 정성을 받아들였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안도와 감사의 탄식이 동시에 흘러나왔고 옆에서 죽을 힘을 다해 버티던 만석의 긴장된 어깨도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이 완전히 걷히고 둥근 보름달이 모습을 드러내자 하늘 높이 떠있는 푸른 독수리 연은 달빛을 받아 신비로운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종이와 대나무로 만든 물건이 아니라 진짜 전설 속의 영물이 내려와 마을을 굽어 살피는 것처럼 웅장하고 경이로웠습니다. 절벽 아래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은 그 황홀한 광경에 넋을 잃고 바라보았으며 누구 하나 입을 떼지 못하고 그저 두 손을 모아 경배를 올렸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집어삼킬 듯 포효하던 자연은 거짓말처럼 고요해졌고 들리는 것은 오직 바람에 펄럭이는 연의 날갯짓 소리와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상 변화가 아니라 인간의 진심이 하늘을 움직인 기적과도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서유는 이제 연을 거두어 들일 때가 되었음을 알고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얼레를 감기 시작했습니다. 연을 올릴 때만큼이나 내릴 때도 정성을 다해야 했는데 자칫 긴장을 풀었다가는 갑작스러운 난기류에 연이 곤두박질 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석은 서윤이 얼레를 감는 속도에 맞춰 뒤에서 줄을 정리하며 도왔는데 그의 동작은 이전에 허둥지둥하던 모습과는 달리 제법 침착하고 진지해져 있었습니다. 만석은 줄을 사리는 동안 줄에 묻어있는 빗물과 서윤의 피를 보았고 그 뜨거운 액체의 감촉을 통해 말로 다할 수 없는 묵직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탐했던 것이 얼마나 가벼운 욕심이었는지, 그리고 서윤이 지키려 했던 것이 얼마나 무거운 가치였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연이 서서히 지상으로 내려와 서윤의 손에 안착했을 때 연은 비바람에 시달려 곳곳이 젖고 해져 있었지만 그 위험만은 여전했습니다. 서윤은 마치 개선장군을 맞이하듯 혹은 다친 병사를 위로하듯 연을 소중하게 가슴에 품고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윤과 만석을 향해 환호성을 지르거나 박수를 치는 대신 묵묵히 길을 터주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침묵 속의 환대는 그 어떤 요란한 칭송보다도 서윤의 가슴을 벅차게 만들었습니다. 박노인이 다가와 서윤의 어깨를 두드리며 수고했다. 네가 마을을 구했어 라고 짧게 말했고 그 한마디에 서윤은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는데 비는 완전히 그치고 젖은 흙내음과 풀향기가 진동하여 머리를 맑게 해주었습니다. 만석은 내려오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윤보다 한 발 앞서 걸으며 돌부리를 치워주거나 미끄러운 길을 다져주었습니다. 그의 낡은 양복은 진흙투성이가 되어 볼품없어졌지만 서윤의 눈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만석의 뒷모습이 든든해 보였습니다. 만석은 가끔 뒤를 돌아보며 서윤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했는데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피해 상황을 살피기 시작했고 서윤과 만석도 엉망이 된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에 도착한 서윤은 피로가 몰려와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지만 젖은 연을 그대로 둘 수 없어 마른 수건을 찾아 물기를 닦아내려 했습니다. 그때 만석이 서윤의 손에서 수건을 뺏어 들더니 너는 들어가서 좀 쉬어라. 이건 내가 저지른 일이니 내가 수습하는 게 맞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윤이 괜찮다고 만류했지만 만석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고 결국 서윤은 만석에게 연을 맡기고 젖은 옷을 갈아입으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만석은 대청마루에 앉아 연의 물기를 꼼꼼하게 닦아내고 찢어진 곳을 살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연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수백 번도 더 사죄의 말을 올렸고
다시는 헛된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언제 폭풍우가 몰아쳤냐는 듯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맑고 푸르게 개었습니다. 햇살은 따사롭게 마을을 비추었고 나뭇잎에 맺힌 빗방울은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서윤이 늦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마당에서는 이미 빚을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보니 만석이 땀을 뻘뻘 흘리며 마당에 널려있던 나뭇가지와 기와 조각들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흙탕물로 얼룩진 마루를 걸레로 닦고 넘어진 장독들을 다시 세워놓느라 분주했습니다. 평소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잠을 자던 게으른 만석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마치 이 집의 머슴이라도 된 듯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런 만석의 모습이 낯설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여 멍하니 바라보다가 아저씨, 몸살 나십니다. 좀 쉬엄쉬엄 하세요. 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만석은 허리를 펴고 쑥스러운 듯 웃으며 아니다. 몸을 움직여야 잡생각이 안 난다. 그리고 내 밥값은 해야 하지 않겠니?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검게 그을려 있었지만 눈빛만은 예전의 탁한 기운이 사라지고 맑아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부엌으로 들어가 아침밥을 지었는데 어제보다 더 정성을 들여 쌀을 씻고 국을 끓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루에 마주 앉아 갓 지은 밥을 먹었는데 반찬은 김치 하나뿐이었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꿀맛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칠 무렵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서윤의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손에 떡이며 과일, 계란 같은 먹거리를 들고 왔는데 어젯밤 마을을 구해준 서윤에게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김씨 아주머니는 따뜻한 시루떡을 내밀며 서윤아, 내 덕분에 우리 집 지붕이 날아가지 않았다. 정말 고맙다 라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사람들은 서윤을 칭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당 한 구석에서 묵묵히 빗자루질을 하는 만석을 힐끔거렸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아직 만석에 대한 경계심이 남아 있었지만 어젯밤 서윤과 함께 폭풍우 속에서 연을 날리던 모습을 보았기에 대놓고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박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홍해 갈라지듯 길을 터주었고 마당에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박노인은 서윤에게 가볍게 눈인사를 한 뒤 곧장 만석에게로 걸어갔습니다. 만석은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숙인 채 박노인의 처분을 기다렸습니다. 박노인은 만석의 앞까지 다가와 한참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지팡이로 땅을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자네 손을 좀 보여주게. 만석이 쭈뼛거리며 엉망이 된 손을 내밀자 박노인은 그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손을 잡아 뒤집어 보았습니다. 연줄에 쓸려 물집이 잡히고 피가 맺힌 만석의 손은 그가 지난밤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탐욕을 쥐려던 손이 이제야 사람 구실을 하는 손이 되었구먼. 지난밤 자네가 흘린 땀과 피가 자네의 죄를 씻어주었네. 허나 한 번 어긋난 마음을 다시 잡는 것은 연주를 갚는 것보다 어려운 법이지. 앞으로 이 마을에서 땀 흘려 일하며 그 마음이 다시 풀리지 않도록 단단히 여미고 살게나 라고 엄하게 그러나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만석은 그 말을 듣자마자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고 어르신 정말 잘못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은혜 갚으며 살겠습니다 라고 오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는 굳어있던 표정을 풀고 만석을 받아들이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분위기는 축제라도 열린 듯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마을 청년들은 서윤의 집으로 몰려와 바람에 떨어진 대문을 다시 달아주고 찢어진 창호지를 새로 발라주었습니다. 아낙네들은 부엌을 차지하고 앉아 전을 부치고 국수를 삶으며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서윤의 집마당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망가진 줄 알았던 집이 사람들의 손길로 인해 예전보다 더 튼튼하고
아늑하게 변해가는 것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 무너진 신뢰와 정을 다시 쌓아 올리는 과정이었습니다. 만석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는 무거운 기와를 지붕으로 나르고 못질을 도맡아 하며 그친 일을 자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땀 흘려 일하는 만석에게 이보게 여기 새참 좀 들고 하게 하며 막걸리 한 사발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만석은 그 막걸리를 받아 마시며 난생 처음으로 노동의 기쁨과 이웃의 정을 느꼈습니다. 도시에서의 화려했던 삶보다 지금 흙투성이가 되어 일하는 이 순간이 훨씬 더 가치 있고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서윤을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를 지었고 서윤도 마주보며 환한 웃음으로 화답했습니다. 해질녘이 되어 집수리가 얼추 마무리되자 마을 사람들은 마당에 멍석을 깔고 둘러앉았습니다. 갓 부친 고소한 부침개 냄새와 구수한 막걸리 향이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서윤과 만석을 가운데 자리에 앉히고 덕담을 건네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이야기꽃은 어젯밤의 무용담으로 시작해 마을의 옛날 이야기들로 이어졌고 모두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이 따뜻한 풍경을 눈에 담으며 푸른 독수리연이 가져다준 시련이 결국은 마을을 하나로 묶어주는 계기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고 서윤의 집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예전의 적막함과는 다른 따스하고 꽉 찬 느낌의 고요였습니다. 서윤과 만석은 대청마루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젯밤 그토록 무섭게 울어대던 하늘은 맑은 별빛으로 가득 차 있었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와 땀 식은 이마를 간지럽혔습니다. 만석은 품에서 쌈지돈을 꺼내 서윤에게 내밀며 이거 내가 도시에서 가져온 돈의 전부다. 얼마 안 되지만 연을 고치는 재료비로 써다오. 그리고 나도 이제 농사를 배우고 싶으니 네가 좀 가르쳐 주렴 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윤은 돈을 다시 만석의 손에 쥐어주며 돈은 필요 없습니다. 대신 내일 아침부터 저랑 같이 산에 가서 대나무를 베어 오시지요. 내년에는 더 크고 튼튼한 연을 만들어야 하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서윤은 방으로 들어가 수리를 마친 푸른 독수리 연을 다시 대청마루 높은 곳에 모셔두었습니다. 연의 날개에는 꿰맨 자국이 선명했지만 서윤은 그 상처 자국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국들은 폭풍을 이겨낸 영광의 상처이자 마을의 평화를 지켜낸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연은 은은한 달빛을 받아 마치 숨을 쉬는 듯 고요히 빛나고 있었고 그 눈빛은 한층 더 깊고 그윽해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연 앞에 향을 피우고 조용히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제 집안의 우환은 사라졌고 낯선 손님은 가족이 되었으며 마을의 질서는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만석은 마루 끝에 앉아 곰방대에 불을 붙이며 깊게 연기를 빨아들였습니다. 그동안 그를 짓누르던 빛독촉과 실패의 그림자가 연기와 함께 허공으로 흩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밤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이 바람이 내일은 또 어떤 소식을 가져다 줄지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서윤이 마루로 나오자 만석은 서윤아, 바람맛이 참 달다. 라고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만석의 옆에 앉았습니다. 예, 아저씨. 내일은 아주 맑은 바람이 불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 동안 말없이 밤하늘을 바라보며 폭풍이 지나간 뒤 찾아온 평화를 만끽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에는 사람들의 온기가 배어 있었고 부엌에는 내일 먹을 밥거리가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마당의 풀벌레 소리는 자장가처럼 들려왔고 멀리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조차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서윤은 이제야 비로소 다리를 뻗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고 어쩌면 예전보다 조금 더 단단하고 따뜻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푸른 독수리 연은
그들의 머리 위에서 든든하게 집을 지키고 있었고 서윤과 만석의 새로운 날들이 그렇게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계절은 어느덧 초여름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산골 마을의 들녘은 하루가 다르게 짙은 초록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고 냇가의 물소리는 더욱 경쾌해졌습니다. 서윤의 집 마당에는 텃밭을 일구는 겨이 소리가 아침부터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는데 그 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만석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제법 농사꾼의 태가 나서 헐렁한 몸빼 바지에 밀짚 모자를 눌러쓰고 잡초를 뽑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홈이 잡는 법도 몰라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했지만 서윤의 가르침과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제는 제 몫을 톡톡히 해내는 일꾼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흙을 만지며 생명의 정직함을 배웠고 땀 흘려 가꾼 작물이 자라나는 것을 보며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서윤은 그런 만석의 변화를 묵묵히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홀로 대나무를 다듬고 연을 만드는 일에 몰두했지만 이제는 곁에서 거들어주는 만석이 있어 일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만석은 서윤이 대나무를 베러 산에 갈 때면 지게를 치고 따라 나서며 좋은 대나무를 고르는 법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서윤아, 이 대나무는 속이 꽉 차서 소리가 맑구나. 연뼈대로 쓰기에 딱 좋겠어. 만석이 대나무를 두드리며 아는 체를 하면 서윤은 아저씨 눈썰미가 이제 보통이 아닙니다. 내년에는 아저씨가 직접 연을 만들어도 되겠습니다. 라고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숲속에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메아리쳤고 산새들도 그들의 화목한 모습을 반기듯 지적이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도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지난번 폭풍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더욱 아끼고 챙기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각자 제 살 길 찾기에 바빴던 사람들도 이제는 이웃의 일을 내 일처럼 돕고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려는 인심이 살아났습니다. 마을 회관 앞 정자나무 아래는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였고 서윤과 만석이 지나갈 때면 어르신들이 불러세워 참외나 옥수수 같은 간식을 쥐어주곤 했습니다. 특히 박노인은 만석을 볼 때마다 이제야 사람 냄새가 나는구먼. 자네가 우리 마을 복덩이가 될 줄 누가 알았겠나 하며 껄껄 웃으셨습니다. 만석은 그럴 때마다 머리를 긁적이며 쑥스러워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뜨거운 감동이 밀려오곤 했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머물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오후 서윤은 창고 정리를 하다가 우연히 만석이 예전에 가져왔던 낡은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도시에서 입었던 양복과 낡은 구두, 그리고 빛바랜 서류 뭉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만석은 밭일을 마치고 돌아와 그 모습을 보고는 잠시 회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이내 단호한 표정으로 가방을 닫았습니다. 서윤아, 저것들은 이제 다 태워버리자. 내 지난날의 욕심과 허영심들이다. 나는 이제 이곳 사람으로 살고 싶다. 흙냄새 맡으며 너랑 같이 연 만들고 농사 짓는 게 내 천직인 것 같다. 서윤은 만석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만석의 낡은 짐들을 하나씩 태웠습니다. 타오르는 불꽃 속으로 만석의 과거가 연기처럼 사라졌고 두 사람은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새로운 다짐을 새겼습니다. 여름이 깊어지자 마을은 다가올 백중날 준비로 분주해졌습니다. 백중은 여름 농사일을 마무리하고 잠시 일손을 놓으며 즐기는 명절로 마을 사람들은 음식을 장만하고 풍물을 울리며 노고를 씻어내곤 했습니다. 서윤은 마을 청년들과 함께 씨름판을 만들 모래를 나르고 만석은 부녀회원들을 도와 전을 부칠 쨉감을 마련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떡지는 냄새와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풍요로움과 여유가 넘쳐 흘렀습니다. 서윤은 이번 백중날에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작은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소망연 날리기였습니다. 그는 틈틈이 자투리 시간을 내어 마을 사람들의 수만큼 작은 연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백중날 아침 마을 회관 앞 넓은 마당에는 잔치판이 벌어졌습니다. 징과 꽹과리 소리가 흥겹게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어우러졌습니다. 서윤과 만석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잔치에 참여했는데 만석은 마을 사람들에게 막걸리를 따르며 많이들 드십시오. 올해 농사는 대풍일 겁니다. 라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김씨 아주머니는 만석의 손을 잡으며 만석 씨 덕분에 우리 서윤이 얼굴이 환해졌어. 정말 고마워요. 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윤은 마을 어르신들께 술을 올리고 아이들에게는 직접 만든 작은 연을 하나씩 나눠주었습니다.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연을 들고 들판으로 뛰어나갔고 파란 하늘에는 형형색색의 작은 연들이 꽃잎처럼 수놓아졌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잔치의 열기가 조금 식을 무렵 서윤은 마을 사람들을 마당 한가운데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대청마루에서 고이 모셔두었던 푸른 독수리 연을 조심스럽게 꺼내왔습니다. 연은 지난번 수리한 자국이 선명했지만 그 흉터마저도 훈장처럼 빛나 보였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폭풍우 속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독수리 연은 저 혼자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믿음과 정성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 이 연을 다시 한번 하늘에 띄워 우리 마을에 영원한 평화를 빌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서윤의 말에 호응했고 박노인은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과 만석은 익숙한 솜씨로 연을 준비했습니다. 바람은 산들산들 불어와 연을 날리기에 더없이 좋았습니다. 만석이 연을 잡아주고 서윤이 얼레를 잡자 독수리 연은 부드럽게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는 긴박함이나 두려움 대신 평온함과 우아함이 가득했습니다. 연은 마을 사람들의 머리 위를 천천히 선회하며 마치 축복을 내려주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들어 연을 바라보며 각자의 소원을 빌었습니다. 농부들은 풍년을, 어머니들은 자식의 건강을, 노인들은 마을의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푸른 독수리는 그 모든 소원을 날개에 싣고 더 높은 곳으로 비상했습니다. 연 날리기가 끝나고 저녁이 되자 서윤의 집마당에는 마을 사람 몇몇이 남아 조촐한 뒤풀이를 가졌습니다. 멍석 위에는 풋고추와 된장, 보리밥과 열무김치가 차려졌고 시원한 우물물에 담가두었던 수박도 쪼개져 나왔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이 듬뿍 담긴 밥상이었습니다. 서윤과 만석 그리고 박노인과 김씨, 아주머니는 둥그렇게 둘러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자, 듭시다. 밥이 보약이지. 박노인의 말씀에 모두들 맛있게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삭거리는 열무김치 소리와 구수한 된장 냄새가 어우러져 더할 나위 없는 행복감을 주었습니다. 만석은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는 세상의 어떤 진수성찬도 이 밥맛을 못 따라가겠습니다. 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깎아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김씨 아주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하나 꺼냈습니다. 우리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성을 다해 연을 날리면 그 연이 밤에는 별이 되어 마을을 지켜준다고 하더구나. 서윤이 네가 만든 저 독수리 연도 아마 나중에는 별이 되지 않겠니? 서윤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별이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매년 봄마다 마을 분들과 함께 웃으며 연을 날릴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서윤의 소박하고 진심 어린 말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손님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조심히들 가세요. 내일 밭에서 봅시다. 서윤과 만석은 대문 밖까지 나가 배웅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던 두 사람은 다시 마당으로 들어와 평상에 걸터 앉았습니다.
하늘에는 은하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고 풀벌레 소리는 자장가처럼 은은하게 들려왔습니다. 만석은 곰방대에 불을 붙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서윤아, 나는 이제 여한이 없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좋은 곳에서 살게 되었으니 더 바랄 게 뭐가 있겠느냐. 너한테 정말 고맙다. 만석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은 듯 촉촉했습니다. 서윤은 만석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우리는 이제 가족이잖아요.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으로도 저랑 같이 오래오래 이 집을 지켜주세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지난날의 갈등과 오해는 모두 녹아 없어지고 끈끈한 정과 신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불어와 처마 끝 풍경을 댕그랑 울렸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고 맑고 청아하게 들렸습니다. 집안의 등불은 꺼졌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빛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잠자리에 들기 전 습관처럼 대청마루에 모셔둔 독수리 연을 한 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연의 눈은 살아있는 듯 반짝였고 날개는 웅장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연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어.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우리 마을을 잘 부탁해. 연은 마치 서윤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미세하게 떨림을 주었습니다. 서윤은 안도감과 함께 밀려오는 나른한 졸음에 몸을 맡기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펴고 눕자 흙벽에서 배어나오는 냄새와 풀먹인 이불의 사각거리는 감촉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달빛이 은은하게 스며들어 방 안을 비추었습니다. 서윤은 눈을 감고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만석 아저씨의 환한 웃음,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하늘 높이 날아오르던 푸른 독수리의 모습, 모든 것이 꿈만 같으면서도 생생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낡은 기와집이나 오래된 연이 아니라 그 안에 깃든 사람들의 마음과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소중한 것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믿었습니다. 바람골 마을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산짐승들도 잠이 들고 바람도 잠시 숨을 고르는 고요한 시각, 서윤의 집 지붕 위로 별똥별 하나가 길게 꼬리를 그리며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이 마을 사람들에게 보내는 굿나잇 인사와도 같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밝은 해가 떠오르고 사람들은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서윤과 만석도 대나무 숲으로 텃밭으로 향하며 땀 흘리는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그 평범하고도 소중한 날들이 계속되는 한 푸른 독수리는 언제나 그들의 곁에서 묵묵히 마을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윤이가 정성스레 만든 연이 거친 비바람을 이겨내고 마침내 평온한 하늘을 날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닥쳐오는 크고 작은 바람들이 결국은 더 높이 날아오르기 위한 과정이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품은 소중한 꿈과 희망을 놓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저 푸른 독수리처럼 자유롭게 비상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제 무거웠던 짐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고 따뜻한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바람이 자장가를 부르고 별들이 꿈길을 비추는 이 밤, 서윤의 집 갯마루에 앉아 시원한 밤바람을 맞는 상상을 하며 깊은 잠에 빠져보세요. 근심 걱정은 모두 저 멀리 날려보내고 오직 평화와 안식만이 여러분의 곁에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십시오.